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귀국하자마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가르친 자신의 불찰이다. 아버지로서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드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째인데 심경이나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지사로서 경기도민들과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한 것 같은데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큰아들 어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는 그래도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한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어요. 남원정이라고 해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개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경기도정도 큰 흠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저런 식으로 장남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물을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이거는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담한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막말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이렇게 참 자식들이 적시거리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 면에서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그 정치인과 자식들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참담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김영준 교수와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남경필 지사가 현재 경기도 지사니까 공직자로서 과연 어떤 거취를 정해야 되냐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도정에 더 열심히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글쎄요, 옛날 이제 조선시대 생각 좀 해봤어요. 저 보도를 접했을 때. 예. 만약에 조선시대 같았으면 만약 정승이라든지 요즘 말하면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서 저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대단히 참담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들이었잖아요. 군대 내의 폭행 문제였고 또 마약 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임금한테 사직상소 올리고 제가 이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그때는 다르니까 그 당시 유교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른바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가 가장 큰 덕목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꼭 그거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퇴를 꼭 하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도 사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역시 남경필 지사가 평소에 닦아왔던 여러 가지 개혁적 이미지, 개혁보수로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름 그래도 여론이 썩 그렇게 완전히 나쁘게 하지 않은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SNS 많이 이용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기자회견 말고 별도로 SNS에다가도 글을 올렸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로부터 지금 형이 경찰서에서 이런 일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이고 죄를 지은 만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아버지로서는 참 참담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죠. 예.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식이 뭔지.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가족의 덕을 보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신의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요.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일까요?
일단은 뭐 최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지금 뭐 내년 6월이 지방선거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숙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또 그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두 번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도정에 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박세일 교수가 지도자의 길이라는 그 자기 남겨놨었던 예. 첫 번째 조건으로 애민과 숙이란 말을 하셨어요. 그 애민을 사랑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지도자의 길을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숙고를 하고 한다면 좀 다른 길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의 그동안의 말과 일치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선출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경기도민이 결국 선출을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한 번 정도 더 숙고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처나 뭐 조선시대나 예전 유교 문화에서 어떤 정치인의 덕목을 가리켰던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덕목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그대로 생각합니다. 적용되기도 어렵고요. 꼭 적용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저는 뭐 명분상으로는 지금도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게 수신을 한 다음에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게 아니고요. 원래 수신제가 치국을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근데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뭐 저도 사실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저도 흠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고 제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경필 지사의 그 우리 주 앵커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대단히 좀 곤혹스러운 게 저는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일단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저 기본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은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 군대 내에 아주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된 그 아들이 이 얘기를 했고 그런 점이 있고 이번에 또 마약 범죄라서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이 보수 세력 중에서 상당히 그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말이죠. 유권자들에게 저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도정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뭐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사태를 막 제가 주장하거나 뭐 제가 주장하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러기가 마음이 이렇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당위적으로 볼 때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저러한 그 바로 자식 문제로 마약 문제, 군대 내 폭행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10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싶으나 기존의 남경필 지사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걸 주장하기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아주 최 앵커님 그 질문에 답변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늘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부분이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도지사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거친 이렇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역할 아버지로서 하겠습니다. 한편으로서는 공인의 역할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버지의 역할과 공인의 역할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뭐 준비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아들이 올해가 26살이에요. 26살이면 당당한 이제 성인이고요. 독립된 객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좀 말을 좀 덧붙이면 26살 된 아들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경필 지사의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경기도지사의 어떤 임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이번을 계기로 말이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전이 될 거로 보는데요. 바른정당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희룡 지사하고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번 일로 사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경필 지사가 다음 선거를 기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른정당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경필 지사가 이런 얘기도 기자들의 질문에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화하지 못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오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회는 갈 것이다. 법과 절차에 따른 면회할 것이다. 다만 업무 시간에 가지 않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가겠다.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헷갈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번 사례 보면서 자식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게 이거 같아요. 아주 부모가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는데 그 자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부모가 대단히 훌륭하지만 자식은 그 부모만큼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우리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그런 단어도 한때 60년대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연계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공인으로서는 저는 남경필 지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 가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부인과의 관계라든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금은 이제 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원래 도지사 정도면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뭐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 포함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인도 향후 거취와 관련돼서 좀 다른 길로서 가는 것도 좀 크게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큰아들, 그것도 2차례나 큰아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하게 될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쏠린 관심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윤춘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상당히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참 타격을 많이 입은 그런 사안인데 다만 정치인 본인과 정치인 아들의 문제는 국민들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이전에도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자식 이기거나 자식을 부모 뜻대로 못하는 게 다 우리 사람들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걸 좀 실감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2번 강조할 것도 없이 지난번 대선 전당대회에 나왔던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른정당의 독자 생존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자강파의 대표 인물인 셈인데 낭만 이해운 전 대표와 함께 지금 자강파가 지금 아주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이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어떤 생존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교롭게도 바른정당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자강파 의원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해운 전 대표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렇고요. 통합하지만은 사실 김무성 의원도 또 사의 문제 때문에 또 사실 골머리를 앓았던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바른정당의 자강 이쪽보다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운 대표, 전 대표도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남경필 지사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워낙 자강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 내에 이른바 통합을 주장한 측과 자강을 주장한 쪽에 같은 보수로 하더라도 지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개혁을 보수를 다시 재건하려면은 어쨌든 당장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고 바른정당도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의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남지사가 저런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해운 대표도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한국당과 통합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당이 분열됐지 완전하게 당내당 통합 내지는 흡수통합으로 완전히 가기는 전 상당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말씀은 이른바 통합파들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자강파들이 이른바 외소화하는 바른정당에 남아있긴 하되 외소화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김 교수님은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목소리를 내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가 좀 11월 13일 전당대회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이 사건만 없었어도 유승민과 김무성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결국은 대리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40대 젊은 후보들을 내세워서 정당의 틀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고 봅니다. 통합파에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통합 쪽이면서 소수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것이고 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성의 자강파면서 유승민 의원과 가깝고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지금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주가 가기에는 어려운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바른정당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이 됐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러다 보니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심경도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가 풍부해지고 있는데 아내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일과 관련돼서는 죄송하다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에도 저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바른정당 당원 대표자 대회, 전당대회라고 얘기해도 될 법 싶은데, 네. 11월 13일이 11월 13일입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전당대회가 또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남경필 지사로 인한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당대회가 안 치러질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겠지요. 관심의 초점은 유승민 전 대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하는, 유승민 의원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하태경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세연 의원이랄지 아니면 이제 김용태 의원들이 나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직접 나오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여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죠. 나는 전대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고문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11월 13일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열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아닌 한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는 실질적으로 이 당을 추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당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의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말이죠.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민은 바른정당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통합된 자유한국당을
정당만 보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뭐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바른정당은 저는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바른정당은 살아남을 것 같고요. 제 그 근거는 아까 말씀처럼 워낙 생각이 다른 집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사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지난 새누리당 때부터 그런 관계였습니다만 굉장히 그 갈등적 관계이기도 해요. 사실 협력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바른정당이 한국당을 완전히 온전하게 통합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 단지 거기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원심력이 작용한다면 원내교섭단체에서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요?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국민의당의 새정치 세력이 결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혁정당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개혁적 보수정당?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건 정치력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자유한국당과 통합된다는 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면 서로의 자강론이 결국은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세규합 더불어서 제대로 된 개혁보수정당을 내세우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처음 할 얘기가 원래 저는 이 정당 구도가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네. 이 뭔가 정계 개편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라면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내지는 거기서의 어떤 통합 이런 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느닷없이 바른정당과 한국당과의 통합이 나오냐가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바른정당으로 왔다가 대선 전에 돌아간 13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영향을 좀 줬겠죠. 왜냐면 바른정당과 이 자유한국당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정당이에요. 뿌리는 같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생각도 달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얘기도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친박의 인적 청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통합을 위한 하나의 그 요인만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한국당이. 그런데 바른정당이 왜 자꾸 통합에 그 무게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만. 뭔가 새로운 지금 개혁 보수를 뭔가 재건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은 전 개혁 보수라기보다는 대단히 극우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이 유승민 의원 말 따나 당장은 국민들에게 지지 못 받더라도 그 갈 길을 간다면 전 길이 있다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럴 때 바른정당이 굳이 보수 진보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오히려 전 바른정당의 살길이 거기 있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당과 합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게 바람직한 정계구도의 개편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남경필 경기도지사 큰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정치적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 문제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염두에 두고서 자신들의 강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국회의 인준한 표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야 정당의 지도부들 김명수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호 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여당이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는 또 하나의 정치적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회의를 해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표결 결과도 결코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 수준으로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었으나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마냥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우선 김명수 후보자 인준 일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사 관련 인준투표는 당론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의 자율투표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인사청문특위에서 합의에 이르면 이르는 대로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르지 못하는 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를 해서 적어도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모든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의 청문 결과와 종합평가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양승태현 대법원장 임기가 이번 일요일인 24일에 만료가 되고요. 9월 24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본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28일인데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금요일인 22일 이전에 본회의 한번 잡아보자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들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 4시에는 정세균 의장 주재로 해서 사당 원내대표들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20일이죠. 20일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자고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건 맞는데 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 의견이 계속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회의 일정을 여야 사당 합의로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물론 이제 좀 더 봐야 됩니다만은. 야당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보고 직권상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직권상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야가 합의로 해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한다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직권상정이 되면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준 표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2의 김희수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 청문 보고서야 사실 생각해보면 적격, 부적격 병기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본회의 날짜 언제로 잡고 과연 인준안 표결 특히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선택이 이번에도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안철수 대표 특히.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이 전 인준에 협조할 것 같아요. 틀려서 썼습니다. 제 예측인데. 논거가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스스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회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겁니다. 출국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추미애 대표가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사과에 버금가는 유감 표명을 했고, 국민의당에서 아까 김동철 대표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미흡하지만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 논거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좌편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좌편향의 논거도 한국당은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도 김명수 후보자가 완전히 잘못해서 그렇게 성소수자 문제를 반대할 걸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결과적으로 이 지금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할 명분도 약하고 나중에도 말이죠. 그 호남 민심이 아니더라도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20대 국회 결정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것을 분별력 있게 사용해서 오히려 협조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김희수 헌재소장 때 분위기보다는 더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면. 사실 표결 끝나고 나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뒤늦게 사실 김희수 후보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표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24일을 D-Day로 해서 밀어붙이면은 100% 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4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도 권한대행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22일 이제 귀국을 하고요. 귀국하면 여야 대표 모시겠다고 또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협치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표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24일이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사태 때 그건 굉장히 저는 하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명분을 줘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냐면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더 이상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치를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주 흔쾌히
저는 표결에 임하고 찬성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22일 날 맞춰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염두에 두고서 해외 출장 일정을 좀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19일부터 31일까지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미룬 상태고요. 저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전 두 가지 포인트를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안철수 대표의 의향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정확히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는데 다만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말은 지금 물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김명수 후보자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국회 인준 표결이라는 것은 정치적 표결이거든요. 객관적 사실 여부를 두고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번 찬반에 이 키를 주고 있는 인물이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말이나 사법부 독립성의 강조라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은 반대쪽이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확히 6년 전에 당시 민주당, 야당이 말이죠. 그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반대를 했었어요. 아주 격렬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었던 것이 당시 손학규 대표예요. 그때 손학규 대표는 아무런 전제 조건 달지 않고 자, 이것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저는 반대쪽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해서 판을 흔들면서 저는 전체적인 어떤 정치권의 어떤 윤곽을 다시 짜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청와대와 여당이 안철수 대표 미워만 하거나 공격만 하지 말고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돌려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전망이 밝아진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 김명수 후보자 문제는 사실 앞으로 가능성과 전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협상이 결론이 내려질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분입니다. 성영무 국방부 장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성영무 장관의 이 비판 발언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더라도 이 영상 보시면 다시 한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한미연합 전력으로 참수작전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그 개념을 정립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예정입니다. 참수작전이라는 건 작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작전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대단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 건의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비디오 머그팀에서 정말 압축적으로 재미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특보를 싫어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 발언은 미리 준비된 발언 같지는 않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끼를 던졌는데 그 미끼를 그냥 덥석 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만 평상시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끼를 물면서 어떻게 보면 속내가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말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노련하다라고 한다면은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주 작심한 듯이 문정인 특보를 비판하고 나서서 문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개인의 문정인 특보 비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보수 진영 언론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상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거는 국무위원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어야 돼. 제일 큰 게 정무적 판단입니다. 정무적 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사적 감정은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오마이뉴스에서, TV에서, 인터뷰에서 송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똑같이 받아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송 장관님 그걸 보면은 저분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자꾸 의혹이 제시가 돼요. 왜냐하면 말을 막 바꾸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 말을 책임지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문성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문정인 특보도 실은 경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초창기 때 워싱턴에서 가서 학술회의를 하면서 현 정부와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 경고를 한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고는 무슨 경고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왜 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청와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는 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조율도 안 되고 전문성도 없고 더 나가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누굴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당시 발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할 수도 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했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 발언 그리고 문정인 특보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던 사안이 청와대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서면으로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인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지금은 뉴욕 출장 가 있습니다만 또 한 명씩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입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청와대 기자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일종의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청와대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안이 더 커진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송영무 장관의 저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발언을 청와대가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더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른바 적전분열 또는 자중질환 이런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어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고 또 다른 부처와 이견을 보였는지 아니면 섣부른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아마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맞죠? 맞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게 맞죠?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장관님은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의 최종 입장이 뭔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예.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할 때 한국의 91년도부터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미국의 핵 억제 확장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나 이거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겠네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상당히 장황하게 길게 했는데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미국의 핵 억제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략적으로 했다. 아마 이런 뉘앙스 같은데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걸 요령껏 설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국회라고 하는 상황에 가보면 사실 일대 다른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받고 질문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 송영무 장관이 좀 당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져서 논리가 좀 헝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요령 부족이 아니라 전술핵을 배치할 것인가 배치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안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CNN 인터뷰에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밝혔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지난번에는 또 전술핵 얘기를 했잖아요. 또 장관이, 송 장관이.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미국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전술핵은 지금 핵무기도 없고 기술 인력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술핵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송 장관의 생각은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 입장에서 정부 입장과 다르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가뜩이나 요령 부득인데다가 말이 엉키고 있다 이런 거죠.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의 부족, 말 제주의 부족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생각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 그러면 청와대의 엄중주의 조치를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닌 게 말이죠. 이례적인 조치란 말이죠. 그러면 송영무 장관 교체론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돌이켜보면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부적격하다라고 한 말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은 잘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말과 지금 국방부 장관의 말이 다른 뉘앙스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청와대가 좀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데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부 장관 이쪽에서의 조율성이 지금 혁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빨리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다른 나라로 해서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 뺏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아마 청와대가 저렇게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통일된 목소리, 전략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정부 부처 내 이견을 조율해내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견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청와대가 엄중주의 조치했겠습니까?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